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외환위기 전야에 어느 그룹 하나가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그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고 깨끗해졌지만 아주 어렸을 때 둘러본 가발 공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재주 좋은 여성들이 모여서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물론 전에 비해서 기계화는 많이 돼 있긴 했습니다만은. 첨단이라는 건 뭘까요? 왜 첨단 산업을 쫓아야 하는 걸까요?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온라인으로 음식 배달할 수 있게 돼서 소비자는 편해졌죠. 그런데 배달앱 산업이 발전하면서 저임금에 목숨 걸고 배달해야 하는 인력과 또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큰 배달앱 수수료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만 크게 늘었습니다. 이 첨단 산업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사양 산업을 버려왔죠. 의류나 신발 산업, 요즘은 우리 제조업의 주축인 중화학 쪽도 중국한테 밀리면서 다 버릴 기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양 산업이라면서 버린 의류나 신발 산업은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선진국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입니다. 미국도 정보통신, IT나 금융산업으로 부활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첨단이라는 말에 현혹돼서 마치 유행처럼 쫓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자리를 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핵심적인 사업 분야들을 우리가 버려온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기자들은 또 무슨 매서운 얘기를 할지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 주제는 제주도의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립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와 함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겠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는데요. 늘 그렇듯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두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다른 야3당이 지금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 왜 반대하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없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는데요. 게다가 오늘 방송국 오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그래서 한파주의보 내린 곳들도 많던데 계신 곳 날씨는 어떤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팟빵과 KBS 콩, 네이버 오디오 클립 통해서 언제든지 저희 방송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문자나 콩, 페이스북, 팟빵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가 당첨자 많이 뽑아서 선물 푸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탁의 기자들이 있는 날은 또 스튜디오 상황이 궁금하신지 많이들 보시대요.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KBS 1라디오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겠고요. 자,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들어오기 전에 이대호 기자의 외모에 대한 평을 하면서 시작했죠. 정말 잘생긴. 궁금하십니다. 네, 한번 들여다보시죠. 정말 잘생긴 훈남이 더 추워집니다. 큰일 납니다. 목소리도 멋있지만 아주 스타일도 좋은 분입니다. 자, 세 분 오늘 첫 주제는 제주 영리병원 얘기인데 이게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리병원이라는 게 뭔지 우선 모르겠다는 게 병원은 다 영리병원 아니에요 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게들 많이 느끼시죠? 그러니까 다 영리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병원 같은데. 병원 돈 잘 버는데 그러니까. 왜 영리병원이 아닐까. 뭐 기본적으로 가장 큰 당연히죠.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영리병원은 이제 그 일종의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회사처럼 운영이 되는 거고요. 예. 기존에도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장님이 의사 혹은 개인 병원들. 비영리 재단. 비영리 근데 그쪽에도 사장님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가 아니거나 비영리 재단이 아닌 사람이 사장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생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패턴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 생긴 그 1호점은 예. 사실
피부과 성형외과하고 종합 건강검진을 위한 내과 여기만 문을 열고요. 또 그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되죠. 외국인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영리병원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체험하고 있는 병원의 차이는 예. 병원에서 번 돈을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 차이라고 투자자를 보시면 모집해서 되거든요. 병원을 세워서 이익을 보면 또 배당을 하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형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우리나라가 5.7%예요. 나머지가 민간 병원인데 예. 의료법상 설립 자격이 비영리법인 혹은 의사입니다. 아,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그래서 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이건 이제 학교법인 혹은 사회복지법인 이런 이제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다. 동네 개인 병원은 는 상관없는 개인 거죠? 병원이 90%인데 왜 의사가 돈 많이 버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는데 이게 의사가 돈 많이 버는 게 투자에 대한 배당이 아니고요.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돈 잘 버는데 무슨 영리병원 얘기하는데 그냥 기존의 병원이 인건비로 의사가 돈을 잘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리병원에 대한 개념은 네. 이제 잡히셨을 텐데 그 제주도에서 이제 원희룡 지사가 사실은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주민들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는 절반 이상이 허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네네. 이런 권고까지 받았는데 그걸 뒤집으면서 이제 영리병원 조건부긴 합니다만 선택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원희룡 지사가 예. 나름대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다고 정치적 봐요. 승부수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 이게 2002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동부가 의료 허브를 만들겠다 그 구상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출발점은 그랬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질긴 고기다 보니까 어느 정치인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도 그 수기형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겼으니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하겠어 하면 안전한데 예. 어찌됐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걸 시도를 한 거란 말이죠. 저는 배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 한 가지는 제주도라는 곳이 사드 보복 이후로 관광객이 없을 때 제주도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테고.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예. 그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거고 거기 뭐 사실 산업 기반이 뭐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나요? 뭐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관광객이 없었을 때도 우리가 자력갱생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관광 플러스 알파를 생각한 게 그게 바로 아마 의료 그렇죠. 쇼핑 이런 방식이 되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의료 서비스가 그러면 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장님이 될 수 있는 병원이 등장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 어떤 쪽이 그 환자들의 어떤 복리후생 아니면 소비자 후생 이런 것들에 더 도움이 될 건가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당연히 봐요. 경제 전문 기자는 일단- 정치 전문 기자로 변신해야 되겠네요. 뭐- 정치적 분석이 대단한데. 요즘에 근데 이 그런 거 모든 많이 게 다 있고. 경제 때문이죠, 뭐 사실. 그 정치적인 다 해석을 일단 떠나더라도 일단은 뭐 경제 활성화, 내수, 서비스업 육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런 고민은 사실 이번에 뭐 원희룡 지사뿐만이 아니라 네.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전 정권에서 늘 나오던 말이거든요. 네. 요거 하나 혹시 뉴스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 네. 경제 활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네. 이 멘트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이명박 나왔고 정부 5년 전에도 때도 나왔고 항상 나왔던 10년 전에도 얘기죠. 나왔던 그 당시에 뭐 장관들 뭐 기재부 장관들 늘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 제출된 게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계류가 되고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 영리병원이 생기면 서비스업, 내수 활성화되고 관광 활성화되고 한다는 게 좋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잠시 후에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과연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아주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분야는 좀 특별하기도 하지만 네. 정말 우려가 큰 분야라서 이제 이렇게 벌써 19년째 이걸 끌어온 건데 영리법인 이제 영리의료 서비스 문제가 늘 문제가 네. 되어왔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리병원들을 허용해 주면 돈 많은 고객들을 다 겨냥할 테고 그러다 보면 의료 서비스가 좀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가격이 전반적으로 뛰어서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 서비스로는 거의 뭐 세계 최고라고 네네. 자부하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거 이런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 네, 하나 이게 짚어드릴게요. 어디야? 다른 네. 건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것만큼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영리병원은 제한적인 찬성.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절대 반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허.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영리병원하고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데. 의료 민영화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해 갈 수 있는 병원인 거고 네. 의료 민영화는 미국처럼 이런 건강보험 체계가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보험회사나 의료회사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뭐 수술 하나에 수천만 원씩 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그런데 네네. 모든 정부에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과거에도 그렇고 2000년대 초반부터도 보건복지부가 계속 해명을 해왔던 게 네. 의료 민영화는 절대 없다라는 걸 어느 정권이든 뭐 좌우든 어디든 다들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은 헷갈리신다기보다는 이게 뚝에 예, 한번 호랑이죠. 구멍이 나면 예. 결국은 뚝이 무너지게 되어 우려하는 있잖아요. 거죠. 그래서 전초 이제 단계 하고 아니냐. 있는데. 사실 영리병원을 허가를 해주면 모르는 사람이 우려하는 게 기존에는 그 민간 병원에도 되게 좋은 의사들, 뭐 실력 있는 의사들이 가서 일반인들도 다 의료보험 서비스로 질 좋은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영리병원이 생기면 아무래도 대우가 좋은 그 영리병원 쪽으로 몰리고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 우려가 사실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제주도에 생긴 건 그나마 제가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나마 제주도니까 좀 우리 그 육지환 소위 말해서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제한적으로. 여기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뭔가 이렇게 되게 교통이 좋은 이런 곳에 영리병원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으로는 이제 의료 민영화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 뚝이 해서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우려됩니다. 거죠. 사실. 네, 저는 예, 생각이 기자. 좀 달라요. 기존의 병원들이 그렇다면 경쟁력을 좀 키워 왔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병원 안에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았느냐. 전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가끔은 이제 저희 집에는 중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좋다는 병원, 각급병원, 요양병원까지 다 그 다양하게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야, 내가 이 돈을 내고 이 정도만 알아야 되고 이 정도만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병원과 병실에서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떤 처치를 받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 사실 되게 많이 의료 있었어요.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돈 적게 내는 거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가 문제를 늘 그렇죠. 이제 지적하니까. 공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네. 그동안의 선택권이라는 게 이제 이거는 그 서비스 품질만 한정해 놓고 보면 A 병원이 그렇다고 했을 때 B라고 낮고 C라고 낮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가 되었던 의료 서비스의 그 하향 의료 평준화. 서비스 시장에서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왜 품질이 하향 평준화 되어야 하느냐. 전 여기에 대한 의문도 좀 있었고요. 아니 근데 시장에 매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끼리만 혹은 비영리 재단끼리만 요 안에서만 경쟁하고 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그 기준만 맞추는 걸로 돼 있고 뭔가 획기적인 뭔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이런 서비스는 경쟁이 일어나는 제공하는 구도가 아니었다. 병원이 없었거든요. 그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의료라는 측면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인데 의료가 뭔가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뭐 레스토랑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의 기본권하고 연결된 문제인데 제 둘째 아기가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더하니까 정말 엄마로서 열이 받더라고요. 응급실에 정말 그러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네. 다 지체가 되고 모든 게 딜레이가 되고 사실 다친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타는데 그렇죠. 정말 의사들과 이제 간호사들은 뭐 사실 그들도 이해해요.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 CT 2번 찍고 엑스레이 찍고 의사한테 진료받고 해서 나왔을 때 한 병원비가 3만 원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영리병원이었다면 아주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아마 뭐 수백만 원이 나왔을 거예요. CT 그 정도 찍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수백만 원의 그런 진료비를 감당을 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여력이 못 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내몰려지는 그런 민영 공공 서비스에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느 길을 택할 근데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 예. 저는 그런 이제 상정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이런 얘기가 저는 공포가 다소 과장되고 있다고 보는 게 일단 현행법상의 이 경제자유구역 안에만 영리병원이 들어서
들어설 수 있고요. 그렇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병원에 외국인만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특별법 아래에 여기에는 외국인만 받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이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 무너질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건 좀 다소 과장돼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그 여기에 민영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의사 아닌 사람이 사장을 하는 그런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사실은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미 의료 서비스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 건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저는 그 다시 소비자 반문을 선택권을 하고 어디까지 줄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일 것 예, 같고요. 네. 제가 약간 논점을 흐리는 약간 그래서 100% 들어맞는 비유는 아닐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들긴 하는데 그 카지노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카지노 허용하는 거? 그렇죠. 최초에는 이제 외국인 대상 카지노만 있다가 나중에 그 폐광 지역 경기를 위해서 강원랜드 허가해줬잖아요. 그렇죠. 내국인 카지노. 그리고 뭐 종종 일각에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뭐 김진표 의원 같은 분이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카지노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거죠. 뚝 개념이 뚝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그 개념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만 국한된다. 한두 개 영리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더 좋은 의사들이 다 그쪽에만 몰리겠느냐라는 제한적인 우려까지만 가는데 이 카지노 이슈처럼 계속해서 뚝이 무너지고 제2, 제3의 녹색병원이 허가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가는 거죠. 녹지병원. 어쨌든 그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란 말이 붙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이게 정말 그 기본권하고 연결된 문제인데 아까 지금도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영리병원 없다지만 사실 대학 재단들이 병원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장례식장 확충이에요. 그거하고 VIP 병동. VIP 병동 만들고 막 이러는 건데 뭐 사실상 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 보려 의보 적용을 안 받는 식의 뭘 도입한다 그래서 뭐 로봇 수술 갑자기 뭐 어디 병원에서 너무나 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곤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런 제한된 틀 속에서도 현재 그 꼼수를 일어나고 있는 것과 아예 그냥 다 열어줘서 가능하게 해줬을 때 그 변화 상황은 사뭇 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 기자들뿐만 아니라 청취자도 그렇습니다. 0857번님은 영리병원 건립에 찬성합니다. 소비자 수요 선택이겠죠. 이런 걸 막는다는 건 시장 질서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마저 시장 질서에 맡겨둬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최승우님은 보험도 안 돼서 병원비가 비싸다고 하던데 영리병원은 돈 있는 외국인이 진짜를 받겠네. 물론 지금은 조건부니까 외국인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 뚝이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떨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신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철학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공 서비스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철도, 민영화 때 늘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서 뭐 단칼에 어디가 옳다고 할 수 없고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 우리 기자들도 그런 점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니라 이 이슈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하고 공부를 하는 차원이니까 오늘 이 정도로 이 주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성공예감 원탁 기자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9시 29분 막 됐네요.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반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번 이용하셔도 되고요. KBS 콩으로 의견, 제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애프터 서비스가 강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의견 중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못 본 거는 오늘 금요일에 다 몰아서 저희 리포터가 챙겨주십니다. 같이 얘기를 나눌 거고요. 세 분 기자분들은 이 예산 통과하는 과정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산 통과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관행인데 여야가 이 문제로 극한 대치를 하다가 법정 시한을 대개 넘깁니다. 연말까지 가다가 극적인 합의를 하는데 물론 이제 주고받기식 밀실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1년간 정부 살림살이 계획표 예산안이라는 게 이것과 관련이 없는 어떤 정치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거래가 끝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세한 내용 모르고 그냥 합의했다는데 안도하고 마는데 이런 공식에서 이번 국회와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두 당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끝나나 싶었더니 미니 야당이 있어요. 미니 야당들이 이쪽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극력 반발하고 있는데 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했는데 이거 조금 알아보죠. 누가 좀 해주시죠. 그 합의안과 관련해서 4조 원 세금을 더 걷었는데 이거 어떻게 쓰기로 합의를 좀 한 모양이죠? 네. 4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이제 그 일부는 감액을 하고요. 국채 발행 한도가 정부가 신청을 하잖아요. 국회 승인을 받는 내용인데 그렇죠. 국채 발행 한도는 내년에 1조 8천억 원만 늘린다. 이 선에서 합의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세수 결손이라는 말이나 이 4조 원이라는 금액은 그 일종의 명분이었고요. 그 자유한국당이 얻어내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카드였는데, 뭘 얻어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종합부동산세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의 세부담이 지나치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이런 세부담을 종전 300%에서 200%로 좀 낮춘다. 그리고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안은 36,000명을 늘리겠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3,000명 줄여라. 이런 내용 등이에요. 남북협력기금 같은 거 깎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그 야당끼리 대오가 결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 미니 3야당이 이 논의에서 배제가 됩니다.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기하자고 했었는데 안 됐죠. 정치적인 이슈입니다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굳이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더불어 한국당.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또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이제 다른 선거제 개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근데 늘 벌어졌던 문제여서 정치 쟁점을 야당이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제 예산안을 볼모로 잡았던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선거구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미니 야당이 이렇게 극력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라든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배제가 됐기 때문이고 논의에서 배제됐다. 그렇죠. 합의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법 개편안에서 선거법 개편안은 특히 쟁점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저희가 소선구제잖아요. 그렇죠. 승자 독식 구조예요. 한 명만 뽑는 거죠. 그렇죠. 35% 따도 나머지보다 이기면 그 후보가 당선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정당을 투표를 하잖아요. 이제 비례대표로 해서. 근데 그 비례대표 숫자는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그 소선구제로 선거를 할 때 A라는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했지만 그게 A라는 그 정당에 대해서 투표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그 승자 독식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람한테 왜곡된다. 사람한테 투표한 거는 사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사표를 좀 비례해가지고 살려달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40석을 가져갔고 그다음에 그 사표로 돼가지고 이 사표로 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배당된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있는데 이미 민주당은 40표를 다 갖고 갔어. 그럼 이게 다 찼으면 나머지 비례대표제는 나머지 소소한 전장들이 다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과소대표된다는 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 아닌데. 진짜 이거 만약에 해결 민의를 하기로 싶으면 광역으로 바꾸든지 선거구제를. 고란 기자도 정치부 기자 해야 되겠는데. 아니. 네, 하지만 군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이해관계가 큰 거예요. 큰 거죠. 이걸 통해서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있는데.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0대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 한 걸 봤더니 그 새누리당 표가 34.5고 민주당이 25.5예요. 그런데 실제 차지한 의석의 비율이 각각 40%가 넘습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라고 하면 새누리당은 14석, 민주당은 21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46석, 정의당은 17석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미니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예산안과 연계했었던 건데 이게 불발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화가 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그 미니야당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선거구제로서는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또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만약 거죠. 숫자 논리대로 이제 두 여야가 합의한 거고 미니야 3당이 이제 불참한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시간이 안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언제 열릴지는 가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무리 거대 여야
두 네. 당이 이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 뚫고 들어가서 예산안을 강행 표결한다는 것 예전에 자체가 그런 사실은 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손학규 또 어떻게 될지 대표가 모르는 거죠. 손학규 대표가 70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일단 처리하는 데는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가 어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령인데다가 날씨가 워낙 춥잖아요. 맞아. 그리고 정의당 근데 이게- 이정미 대표도 단식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밤샘 철야 농성도 있었고요. 하필 한파주의보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산안이라는 게 사실 되게 예. 깜깜이 심사가 많잖아요. 뭐 그렇죠. 400조 원이 훌쩍 넘어서는 큰 돈이긴 한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보면 되게 웃긴 게 수정안을 또 합의하자면 하루만 해도 되고 다른 뭐 군소정당 세 곳과 더 디테일하게 합의를 하자면 또 한 일주일, 2주일 얼마가 걸릴지 또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가봐야 알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 영화 베테랑에 나온 대사랑 똑같아요. 예산안은 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일 텐데 예산 소위 있잖아요. 예산 지금 소위, 예. 문제가 되는 소소위 말고 예산 소위조차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기자들이 그 발언을 하나하나 다 듣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원래 회의 과거에는 자체에 들어가서 공개를 안 하는 회의가 되게 원래는 많았어요. 소위 자체도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취재하다 못 들어오게 해서 화가 나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여야 간사단 합의를 하면은 공개를 안 할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가서 풀 기자가 취재를 하기 시작한 게 예. 그럼으로써 기획재정부 차관이 울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게 불과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울었다 그 보도는 확인해 보니까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목소리가 떨렸다 울먹. 이게 팩트인데 울먹. 그 이것도 좀 배경이 있더라고요. 네. 예산을 처리하려는 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부모 가정 예산이 깎여서 울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한부모 가정 예산에 우리 영부인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쓰여야 한다 어떤 철학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굉장한 집중이 좀 있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국회의원 있습니다. 분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었죠. 근데 사실은 뭐 소위가 아니더라도 예. 비공개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만나서 이른바 바터 예, 그걸 하는 것들이 했죠. 주고받기식 거래, 밀수 워낙 거래를 많죠. 늘 그렇죠. 그게 예전에는 이제 뭐 쪽지 예산 막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오가다 사진 찍혀서 막 곤혹을 겪는 그렇죠.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또 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산 통과 과정은 늘 정치 쟁점하고 맞물리니까 네. 국민들이 예산안 자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네. 또 이게 예산안 자체는 이렇게 엄청난 그 국력이 낭비되는데 이게 어떻게 썼는지는 또 이제 결산이 너무 또 부족해서 국회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또 연초에 하긴 하는데 써내지는 뭐 그다음. 그 예산 심의 기간에 한 10분의 1도 안 걸릴걸요. 그렇죠. 결산 심의하는 건. 그래서 예. 그 예산 자체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400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국회 그 정기국회 기간에만 들여다봐요. 90일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다 들여다볼 수 있냐라고 봤더니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예산안이 전체 예산에 1%도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거 아주 가지고 작은 것 같다 나머지는 싸운 그냥 거예요. 다 예. 넘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데 이거 이제 조사를 하면서 네. 예결위원들 임기가 다른 상임위의 절반밖에 안 엄청 된다면서요. 1년. 다 나눠 먹어야 되기 그래서 때문에. 50명으로 2배 수준 이유가 돌아가면서 해야지. 4년 동안 200명이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성수기 참. 해변가의 파라솔 장사랑 비슷한 거예요. 아 정말 너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여기 있을 때 동료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사정을 안 봐주면 어. 작년에 내가 한 게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나온다는 그래서 거죠. 주고받기식이 되는데 상시 예산 심사 체계를 아이고. 구축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긴 그 하는데 매년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자기네들 임기 때도 하는 말이고 기재부에서도 늘 하는 말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들은 의원들 구성수가 한 20명 안팎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 50명. 의원들은 딱 50명이에요. 다른 상임위의 2배가 넘어요. 근데 이거를 상설화 해버려서 하나의 상임위로 만들어버리면 그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의원님들은 지역구 활동하실 때 내가 예결위 들어가는 의원입니다. 얼마를 그래서 더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인데 그게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의원들이 과연 그걸 선택할 수 아니 있을까요? 그리고 예. 사실 상설화를 해도 그 상임위에서 나눠 먹기가 사라질 거라고 전혀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나눠 드시겠죠. 그렇죠. 예. 규칙적으로. 예. 그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설화하면 그럼 우리는 1년 내내 자료 갖다 바쳐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읍조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약간 행정부가 네. 약간 존속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어떤 거고요. 행정력의 그 효율화 측면에서 그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예. 사실 그 예산을 나눌 때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어떤 의원이
굉장히 민생에 필요할 것 같은 예산에는 반대하고 지역구에 뭐 1,500억 민원. 원을 네. 가져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 의원을 비판함으로써 너무나 큰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방송 그 정답이네요. 3사에서 이렇게나 비판을 받는 의원입니다. 이거를 그쵸. 동네 프래카드를 맞아요. 걸거든요. 네, 비판을 제가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끌어왔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 동네에 1,500억 원을 그래서 끌어왔습니다라고 사실 이게 얘기를 하기 근본적으로 네. 투표를 할 때 네. 어떤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투표를 할 때 얼마를 끌어왔다, SOC 예산을 끌어왔다라고 해서 투표해주는 이 문화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 끌어온 게 자랑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예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회의 어떤 존립 기반과 관련된 네, 부분에서 이 표랑 직결되기 정답이 잘 안 때문에 나오는 거네요.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찍습니다. 그 아까 박연미 기자가 그런 거 기사 좀 써주지 말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록만 하되 네. 알려주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예산 문제는 늘 이렇게 국민 시선으로 보기에는 안 이상하게 맞죠. 흘러왔는데 이제 이것도 답이 없는 게 정치인들은 다 자기들 움직이고.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네. 이 경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네. 오늘 둘 다 그렇네요. 주제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답이 없는 문제라서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걸 세 분이 정리해 주신 거고요. 워낙 재미있는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예산 논의가 어떻게 국회에서 진행되고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그런 메커니즘까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요. 자,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